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이 세계 최초로 오는 8일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로켓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는데 발사에 성공할 경우 관련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계기로 드론 방어 체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8km 떨어진 적 무인기를 전파로 무력화시키고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내연기관까지 갖춘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와 고열,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지난해 9월 소행성이 우주선을 고의로 충돌했던 실험 결과 암석과 먼지가 1000톤이나 분출되면서 예상보다 큰 궤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 위험을 생각보다 쉽게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기간 중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산불 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구촌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각국의 영해를 넘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논의가 4년 만에 공식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100여 개 나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합의된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 약 370km 밖의 공해는 국가 관할권이 없습니다. 전 지구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남획과 난개발로부터 공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를 반겼습니다. 조약의 완성까지는 문구 확정과 회원국의 비준, 제도적 기구 설치 등이 더 남아 있습니다. We will run through the text for technical edits. The text will then be translated into all 6 language versions, and at a time to be specified, we will formally adopt the text.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건조한 대기로 인해 최근 산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산불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 직원들은 개별 담당 구역을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산불이 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평지와 달리 비탈이 있고 계곡이 있는 산지는 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뭇잎이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작은 불티도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10%인 낙엽과 35%인 낙엽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수분이 10%에 불과한 바짝 마른 낙엽이 모두 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45초. 반면 수분이 35%인 낙엽은 2배가 넘는 5분 25초나 걸렸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건조한 나뭇잎을 실험판에 넣고 바람에 따른 산불 확산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보다 초속 6m로 불 때 불의 이동 속도가 약 20배가량 빨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산처럼 경사를 약 30도 정도 기울이자 불은 1분 동안 무려 15m나 이동했습니다. 같은 바람 조건, 수평일 때보다 확산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진 겁니다. 경사뿐 아니라 지형도 산불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곡 지형은 산불로부터 발산되는 열 에너지가 하늘 방향 외에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 열 에너지가 모이고 복사 에너지가 서로 다른 계곡면에 전달이 되어서 탈 것이 빠르게 건조되어서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산불은 커질 수도 금방 꺼질 수도 있습니다. 화렵수인 참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를 바짝 말려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불을 붙여도 참나무는 작은 불길에 서서히 타지만 소나무는 짙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높게 치솟습니다. 심지어 소나무 잎은 꺼진 뒤에도 바람을 불어넣자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소나무의 기름 성분, 송진 때문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잎산자 실화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이 예보됐을 때는 작은 불씨가 쉽게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산을 자제하거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과학이라 하면 일단 왠지 어렵고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그중에서도 천문학이라고 하면 더더욱 딴 세상처럼 멀게 느껴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천문 기술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찍는 MRI나 CT는 물론이고 휴대폰 카메라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가 어디서나 찾는 와이파이는 우주의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기술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멀고도 가까운 천문학의 기술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17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정태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학, 환경, 영상, 통신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천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생활 속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문학 기술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병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MRI나 CT 촬영에 전파 천문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구경합성법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 대의 작은 안테나들이 받은 신호를 하나를 합쳐가지고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안테나와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파 천문학에서는 전파 간섭계 또는 VLBA라고 부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같은 전체를 동시에 관측하고 이 데이터를 하나로 합성함으로써 망원경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필적하는 거대한 망원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MRI에서는 강력한 자기장과 고주파 펄스를 사용하여 사람의 몸의 물 분자에서 나오는 전파를 MRI에 장착되어 있는 많은 수신 장치에서 수신하고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이 MRI뿐만 아니라 CT 등 기타 다수의 의료 영상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죠. 또 인공뼈를 제작하는 데도 천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클수록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반사경 소재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고강도 경량 반사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SiC,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SiC 소재는 Si, 규소와 C, 탄소를 결합한 소재인데요.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열에 강한 소재로 인체에도 무해하기 때문에 인공뼈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금속을 가공하는 공구나 항공기용 타이어, 브레이크 등 기계 산업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천문 기술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바로 영상과 정보통신 분야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항상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에도 천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비하고 멋진 우주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준 허블 망원경에 장착된 고성능 CCD가 바로 그 기술인데요. CCD는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는데요. 1976년 천문 관측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에 필름을 대체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에 활용되는 CCD는 수백, 수천만 정도의 픽셀을 갖는 센서가 사용이 되는데요. 허블 망원경이나 천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CCD는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CCD보다 매우 뛰어난 초고감도의 C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망원경에 사용되는 CCD는 한 픽셀의 크기는 매우 작고 전체에서 오는 약한 빛을 검출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잡음을 낮추기 위해서 특수한 냉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는 사실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다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블랙홀과 와이파이, 이 두 단어만 본다면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974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질량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무겁지만 크기는 원자보다 매우 작은 미니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했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이 작은 블랙홀이 증발하거나 폭발하면서 전파 신호를 방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호주의 전파 천문학자 오설리번 박사가 이 이론에 흥미를 느끼고 미니 블랙홀이 폭발할 때 나오는 전파 신호를 관측하고자 했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매우 작은 에너지의 전파 신호가 우주 공간과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더해지는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과 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죠. 하지만 미니 블랙홀에서 나오는 약한 전파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주변의 잡음과 신호의 왜곡 현상을 해결하는 장치는 거꾸로 우리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통신을 할 때 전파 잡음이나 가구의 벽과 같은 표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기술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오늘날 무선 통신 와이파이의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 이외에도 천문학에서 파생된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문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 기술들의 특징이기도 할 텐데요.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호기심 많은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술을 발굴하고 성숙시켜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천문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지난해 소행성의 우주선이 충돌을 해서 이 궤도를 변경했던 실험 혹시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 소행성 궤도 변경에 당시에도 성공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능력이 한번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당시 예상했을 때보다 이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나사는 공전 주기를 73초 정도만 줄어도 성공으로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공전 주기가 무려 33분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공전 주기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최근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공전 주기가 원래 목표치보다 25배나 늘어난 셈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과학자들이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아주 정중앙에 딱 맞춰서 충돌을 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왜 신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 과학자들이 다트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낼 때 질량 중심, 그러니까 디모르포스의 딱 정중앙에 충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보내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이게 어떻게 부딪힐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다트 우주선은 지구에서 달 거리보다 한 30배가량 더 먼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날아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소행성의 중심에 다트 우주선이 충돌을 해서 이 충돌로 인한 운동량이 그대로 소행성에게 다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바로 우주선 충돌 이후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디모르포스의 암석과 먼지들이 그 당시 분출된 것이 실제로 이제 지상에 있는 천체 망원경에서도 관측이 됐었는데 이때 분출됐던 소행성의 무게가 1,000톤이나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럼 소행성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이게 공전 주기를 짧게 줄어들게 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서 튀어나온 이 암석과 먼지들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 나오니까 그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분출이 마치 로켓 추진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430만 톤 정도 되는 디모르포스에서 암석과 먼지가 약 1,000톤 가량 분출이 됐는데 이게 소행성 전체 질량의 0.00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때 발생된 운동량이요. 이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운동량의 4배 가까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선 충돌 자체보다 우주선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소행성 표면에 있는 암석과 먼지의 분출이 실제로 디모르포스 궤도 변경에 더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이유를 좀 더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풍선에 돌이 딱 부딪혔는데 네. 돌에 부딪힌 힘 때문에 풍선이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돌에 의해서 풍선이 눌려지면서 그때 풍선에 있는 공기가 뒤로 빠져나오면 풍선이 앞으로 진출하게 네네.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더 예상보다 더 멀리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출된 암석과 먼지는 이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꼬리를 만들어내는데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디모르포스는 혜성과 같은 활성 소행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잘 맞기도 했고 또 그리고 암석이랑 먼지가 1000톤이나 분출이 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궤도 변경 정보를 그 목표를 아주 작게 봤던 걸까요? 네, 이거는요. 이 다트 프로젝트를 원래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우주선이 소행성한테 부딪힌다. 당구를 하듯이 마치 소행성에 우주선이 가서 부딪힌다. 이렇게 원래 많이들 묘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당구라고 보려면 이제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소행성하고 우주선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냉장고 한 대가 날아가면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탁 부딪히는 정도의 비유가 됐었습니다. 네. 예시가 당시에 냉장고 같은 단단한 물체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표면이 딱딱한 소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딱딱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충돌과 충돌 이후의 궤도 변경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만약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딱딱하다면 우주선이 충돌을 했을 때,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을 했을 때 어떠한 물질도 소행성 밖으로 튀겨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초속 0.0007m 정도만 줄어듭니다. 아, 네. 초속 0.0007m는 무슨 말인지 사실 와닿진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비유를 해보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한 숟가락 2개 정도로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물을 동시에 자동차 앞유리에 탁 던지면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변할까요? 그냥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안 변한다고 봐야 되죠. 운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물 부딪힌 걸로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 다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소행성의 궤도 변화 목표를 73초밖에 안 잡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생각보다 약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돌멩이들로 뭉쳐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많은 암석과 먼지가 반대 방향으로 배출이 됐고 그로 인해 소행성의 궤도 변경폭 자체가 예상보다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하기로는 행성이나 소행성들은 굉장히 딱딱한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나사가 발표했던 이 소행성 베누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행성 베누의 표면 역시 볼풀과 같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네. 이 소행성 탐사선이죠. 이 오시리스 렉스는 2020년에 베누에 도착해서 표면에서 자갈과 먼지 등의 이 시료 채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오시리스 렉스는 이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이었던 하야부사 2와 다르게 로봇팔을 쭉 뻗어서 표면에 착륙을 시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튀어오르는 파편들을 채취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베누에 이렇게 착륙을 해봤더니 베누가 볼풀공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표면 네. 형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리조나 연구진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 베누의 입자간의 결합력이 매우 약했고 예상보다 큰 웅덩이가 생긴 것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륙을 할 때 오시리스 렉스가 반동 추진 엔진을 분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분사가 없었다면 베누 표변으로 계속 빠져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애리조나 연구팀은요. 이 베누처럼 밀도나 응집력이 약한 소행성이 만약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산산이 소행성이 부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단한 소행성 한 덩어리가 지구와 부딪힐 때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는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다 타지 못하고 떨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굉장히 작고 큰 크기의 여러 개의 소행성 파편이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행성들이 물렀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그 디모르포스 같은 그런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저도 매번 전문가들이 알려준 이제 뭉뚱그려진 예측합을 가지고 원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 어떤 피해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최근 실제로 이 소행성 충돌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개발자인 닐 아그왈이라는 사람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아스테로이드 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행성 충돌 런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소행성의 종류, 크기, 낙하 속도, 그다음에 충돌 각도 등을 직접 설정을 하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애니메이션, 데이터 등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대로 우선 디모르포스의 상황을 좀 충돌 상황을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소행성 크기는 디모르포스의 크기인 160, 지름이 160m인 걸로 보고 충돌 속도는 다트 우주선이 충돌했던 초속 6m, 그다음에 충돌 각도는 직각 90으로 해서 YTN,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YTN에 떨어졌다고 네.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게 분화구예요. 네, 예. 이 분화구가 약 600m 지름의 분화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상암은 거의 다 분화구로 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충돌로 인한 충격파로 약 47만 명이 사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2km 이내, 그러니까 서울 지역 대부분의 건물과 주택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소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또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이 충돌 각도가 또 직각에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점점 커질수록 충돌 이후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충돌 속도 각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속도 초속 6m 그리고 충돌 각도 90도를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행성의 크기를 키워서 한 지름이 350m 이상까지 되면 이 충돌 피해가 굉장히 커져서 지진이 일어날 정도고요. 예. 반대로 충돌 소행성 크기하고 각도를 고정하고 충돌 속도를 31km, 시속 31km 이상으로 고정을 했을 때도 이 지진이 발생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분화구의 크기가 2km가 넘게 커졌고요. 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충격파로 200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시나리오도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시뮬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건을 극한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소행성에 의한 지구 충돌 결과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는 뭐 지름 100m 이상의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와 부딪힐 가능성, 이거는 한 2만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능성은 극히 낮죠. 그죠? 하지만 앞서 시뮬레이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겨우 한 번이라고 하지언정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트 프로젝트를 성공함으로써 인류의 지구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지구 방어 실험이 계속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소행성에 대한 피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우주로의 탐험만큼 우주로부터의 위험에도 대비하는 연구들이 더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세계 최초로 오는 8일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높이 33m의 이 로켓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으로 비용을 크게 낮췄는데요. 이번 발사에 성공할 경우 기존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등을 재료로 활용하는 3D 프린터가 로켓의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알루미늄으로 3D 프린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내열성을 요구하는 물질들은 자체 개발한 어떤 특수 재료를 쓴 것 같고요. 테란1으로 명명된 높이 33m의 이 로켓은 액체 산소와 액체 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데 LNG가 로켓 연료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연료로 보관과 운송,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3D 프린팅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으로 재활용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 R을 만들어 화성 탐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So for Terran 1, it's mostly low Earth orbit, the first rocket. Terran R can actually send payload to the moon, to Mars. I mean, it's pretty huge. 렐러티비티는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앨리스 렐러티비티 CEO는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로켓으로 획기적으로 발사 비용이 낮아진 발사체 시장에 3D 프린팅 로켓이 또 한 번 경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인 H3의 발사가 기상 악화 우려에 따라 당초 6일에서 7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H3 1호기를 7일 오전 10시 38분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6일 발사 시간대에 벼락이 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H3 1호기는 지난달 17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고체 로켓 부스터에 착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하얀 연기만 내뿜고 비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이버 범죄 플랫폼 대응 특별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담 조직은 다크웹과 가상화폐, 디도스 공격 대응을 사이버 수사의 3대 역점으로 정해 전문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특히 마약과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 등이 거래되는 익명 인터넷 플랫폼인 다크웹 이용자가 우리나라에서만 지난해 17,0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인 디도스 공격 수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사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서 절도 범죄도 덩달아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에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 모양의 등신대를 세워두는 이색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큰 보따리를 갖고 들어와 진열대에 상품을 쓸어 담는 남성.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가게를 누비던 남성은 그러나 무언가를 마주치자 움찔합니다. 보지 않으려는 듯 뒤집어 놓은 물건은 바로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경찰관의 등신대 모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인건비 상승 속에 편의점 무인 점포가 3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건수도 급등한 가운데 가게에 경찰관 모형을 둬서 범죄를 막아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들어오면 냉동고 옆에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등신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경찰관 등신대를 처음 생각해낸 현직 경찰은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단순 절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충동성은 절도 범죄의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경찰관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충동성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에 등신대 모형을 놓았더니 112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방법이 무인 점포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는 아이들이 기회형 범죄를 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경고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경찰은 또 절도범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무인 점포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두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인 점포 내 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드론 방어 문제가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부상하자 다양한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인기를 그물로 잡는 기술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드론을 방해 전파로 무력화시키는 기술까지 다양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레이더가 불법 드론을 탐지합니다. 이어 자율비행 드론이 쫓아가 그물로 포획합니다. If the intruder won't leave, Drone Hunter hunts. Drone Hunter safely nets rogue drones. 이 기술을 갖춘 미국의 항공방어, 보안 전문 업체에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로키드 마틴 등이 1,78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불법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 식별, 무력화하는 역량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업체들은 방해 전파로 적의 드론 위협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방호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문제가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대 8km 거리에 있는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대 5km 거리에 있는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배터리만으로는 오래 날 수 없는 약점을 보완해 내연기관을 갖춘 드론도 나왔습니다. 40kg의 짐을 수송하며 힘을 쓸 땐 내연기관을 쓰고 비밀 작전 때는 조용히 배터리로 비행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육군은 개인 휴대 전투 드론과 군단 정찰용 무인기 등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AI 기반 드론봇 전투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드론 대응 관련 시장 규모는 재작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126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병기로 떠오른 드론. 적의 방어망은 뚫고 아군 중요 시설은 보호하기 위한 드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라리사 역의 역장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사법당국은 역장에게 과실치사와 상해, 교통안전 위협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장은 지난달 28일 최소 57명의 사망자를 낸 열차 사고 당시 여객 열차 선로 변경 지시에 실수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습니다. 이날 아테네 중심부에 있는 의회 앞에는 경찰 추산 12,000명의 분노한 시위대가 모여서 화염병을 던지며 이번 사태 책임에 대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술 제품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주 미 상원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간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존슌 상원의원과 함께 외국 IT 제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틱톡이 법안에 따른 검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틱톡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 중국의 선전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에 들어온 외국 기술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를 확실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워너 의원은 오는 7일 관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배운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뛰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현대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잘 싸워줘갖고 앞으로 계속 힘든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매표소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대부분은 오빠 부대의 여학생들. 학생표는 이미 매진됐고 어제부터 미리 매표소에 와 밤을 꼬박 샌 학생들도 많아 한 6시 반쯤 왔거든요. 어젯밤 9시여가지고요. 계속 기다렸어요. 추워 발발 떨면서. 선수들이 도착할 때마다 오빠 부대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환호와 응원 열기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국내 농구 사상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허재. 컴퓨터 가드 이상민이 별 중에 별로 뽑혔습니다.
전희체는 손을 떠난 공이 바스켓에 그대로 꽂히며 승리의 1등 공신은 역시 우주원이었습니다. 오빠 스타들이 총출동해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 이 경기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볼을 잡는 순간요, 이건 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또 왔고요. 2년 넘게 고대한테 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전승 우승을 하고. 역시 고려대와 연세대의 승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장훈과 현주엽의 자존심 싸움에도 농구팬이 몰려들어 농구대잔치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동원됐습니다. 경기 종료 1.4초 전 명승부는 시작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방조직의 생리병리학적 특징을 흉내낸 지방조직 생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은 지방세포들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구조체인 세포의 기질과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3차원 구조체를 만들고 이 구조체 안에 지방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지방조직 생체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세포의 기질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젤은 조직 특유의 생리병리학적 특징을 보유해 지방조직의 특수한 미세 환경을 정확히 모사했으며 배양된 지방세포의 기능을 장기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를 다시 젊게 하는 영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인공단백질 설계 기술 등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정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에 꼽혔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세포 영노화 기술은 세포의 영노화를 유도하는 유전자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세포의 재생 능력을 복원해 노화로 인한 각종 질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설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용한 기능을 보유한 인공 단백질을 설계해 치료제 개발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식물성 단백질 등을 이용해 대체 육류를 만드는 배양육 고도화 기술과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미세 플라스틱 생체 영양 평가 기술 등이 10대 기술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질자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구축한 지질자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연이어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필리핀 광산 지질국에 지난달 베트남 지질조사국에 각각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자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지질자원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지질 시료와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보존하는 용도로 개발된 자료 관리 시스템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전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나눔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나눔 캠프는 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1박 2일간 레일 위의 우주선과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과학 체험과 카이스트 대학생의 멘토링과 과학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여기관 모집 접수는 이달 2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캠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질병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백신 종류와 날짜, 접종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로타바이러스를 한번 알았다 회복했더라도 부분적인 면역만 형성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